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입구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낡은 의자들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분명 은퇴 후 조용히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수익형 공간처럼 보였죠. 숲도 있었고 계절만 잘 타면 노후 자금으로도 충분히 굴릴 수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차 문을 열고 내리자 공기부터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머문 곳의 온기가 아니라 오랫동안 버려진 자리에서만 나는 묘한 정적이 감돌고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날 계약서를 다시 펼쳐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30년 넘게 모은 퇴직금과 남은 인생을 걸어도 된다고 믿었던 돈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큰 돈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이상한 낌새를 애써 외면하게 되더군요. 그날 저를 가장 흔들었던 건 낡은 건물도 텅 빈 주차장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니면 이런 매물 없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대체 무엇을 산 걸까? 30년.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참으로 기나긴 세월입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무거운 눈을 뜨고 가족의 생계라는 거창하고도 무거운 책임감을 양어깨에 짊어진 채 회색빛 콘크리트 숲으로 출근하던 날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들이 대개 그러하듯 저 역시 제 몸이 축나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이들 번듯하게 대학 보내고 제 앞가림할 때까지만 어떻게든 버텨보자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친 비바람을 견뎌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찾아온 정년퇴직의 날은 생각보다 허망하고 쓸쓸했습니다. 이제 남은 30년은 무엇을 동력 삼아 살아야 하나. 통장에 찍힌 퇴직금 수치는 그간의 노고를 보상해주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불안한 시장 경제는 저의 은퇴 설계를 자꾸만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마주한 것이 어느 깊은 산속의 캠핑장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분명 은퇴 후 조용히 운영할 수 있는 작은 수익형 부동산처럼 아름답게만 보였죠. 울창한 숲도 있었고 계절만 잘 타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충분히 굴릴 수 있다는 광고 속 화려한 문구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입구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던 낡고 부서진 의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어쩌면 이곳의 미래를 암시하는 불길한 징조였는지도 모릅니다. 막상 차 문을 열고 내리자 공기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머물며 온기를 나누는 그런 활기찬 공간의 냄새가 아니라 오랫동안 버려진 자리에서만 나는 축축하고 묘한 정적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죠.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건물의 외벽은 세월의 풍파를 이기지 못해 흉물스럽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강렬한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날 계약서를 다시 펼쳐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30년 넘게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 가치의 결정체인 퇴직금 봉투가 들려 있었으니까요. 남은 인생을 전부 걸어도 된다고 굳게 믿었던 돈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인생이 걸린 큰 돈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눈앞의 이상한 낌새를 애써 외면하게 되더군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했던 가장 어리석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가장 흔들었던 건 낡은 건물도 텅 빈 주차장에 쓸쓸함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귓가에서 끊임없이 환청처럼 들려오던 지금 아니면 이런 매물 절대 없습니다. 라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조급함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고 제 마지막 방어 기제마저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숲의 공기는 시원했지만 제 가슴 속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뜨겁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제 직감을 배신하고 허황된 낭만을 선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자 리스크를 제대로 따져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일 화려한 은퇴 생활의 환상에 도장을 쾅 찍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같은 생각을 반복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대체 무엇을 산 걸까? 내가 4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산 것은 안락한 노후였을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이었을까? 30년간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이 그 낡은 의자들이 쌓인 입구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저 모른 척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후회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던 그 썩어가는 숲속으로 제 발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덫은 놓여 있었고 그 덫을 놓은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의 눈먼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할 수 없기에 더욱 시리고 아픈 그날의 공기. 저는 차가운 핸들을 잡은 채 애써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계약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이 가장 비극적인 페이지로 넘어가는 소리였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낡은 의자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 빗 속으로 제 30년 세월을 던져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집에 머물게 된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30년을 넘게 매일같이 향하던 사무실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는 것이 제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기계처럼 달려온 제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자유는 해방감이 아니라 숨막히는 공포였습니다. 이제 남은 30년은 무엇을 동력 삼아 살아야 하나. 통장에 찍힌 퇴직금은 그간의 노고를 생각하면 참으로 소중한 돈이었지만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와 불안한 시장 금리를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얼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노후 자산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처럼 주식이나 코인에 손을 대기에는 겁이 너무 많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돈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수익형 캠핑장 운영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숲속 알록달록한 텐트들 사이로 모닥불을 피우며 여유를 만끽하는 운영자의 모습. 그것은 평생 도시의 매연과 상사의 잔소리에 지쳐있던 제게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땅을 직접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남은 생을 보내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홀린 듯이 전국의 캠핑 매물들을 뒤졌고 그중 유독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풍경이 기가 막힌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 계획을 말했을 때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일인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이미 성공이라는 환상에 눈이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걱정 마, 요즘 캠핑이 대세라잖아. 퇴직금 그냥 은행에 두면 뭐해? 확실한 부동산 가치에 투자해서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그래. 저는 아내를 설득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제 내면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를 아주 정교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 30년은 제게 성실함을 가르쳐 주었지만 시장의 냉혹함이나 부풀려진 광고를 가려내는 눈은 단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가보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숲의 주인이 된 제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해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올 거액의 예약금들을 계산하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은퇴 설계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간절함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철저한 분석이나 검증 대신 화려한 사진 속 풍경에 제 남은 인생을 전부 걸기로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그 평화로운 사진들이 사실은 저 같은 퇴직자들을 낳기 위한 가장 정교하고도 치명적인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렇게 제 발로 가장 달콤하고도 무서운 덫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릴 그 위험한 선택의 문턱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짓 희망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친절한 얼굴로 저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제 평생의 노고를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조용히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도의 높이를 가늠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숲이 주는 거짓 평온에 취해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매도인이 제 앞에 자신만만하게 내밀었던 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느꼈던 그 찜찜한 의구심을 단숨에 마비시켜버릴 만큼 압도적이고 화려한 숫자의 향연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장부 좀 보세요. 여긴 빈자리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요. 매도인의 목소리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그가 보여준 장부 속 매출 분석 자료는 제 눈을 완전히 멀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장부 속에 적힌 숫자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벽에 갇혀 답답해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숨 쉴 곳을 찾아 기꺼이 지갑을 열고 산골짜기 캠핑장으로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때 캠핑장은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기회의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비수기라고 부르는 추운 겨울철조차 모든 예약은 몇 달 전부터 매진이라는 빨간 글자로 빼곡히 채워졌죠. 저는 그 장부 속에 적힌 수천만 원의 월 매출액을 보며 머릿속으로 주판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은퇴자금 원금 회복하는 건 금방이겠어. 내가 운이 좋았구나. 남들 다 망한다는데 나는 이런 노다지를 잡다니. 탐욕은 언제나 이성보다 발이 빠릅니다. 장부 속 숫자는 팩트였을지 몰라도 그것은 곧 터져버릴 잔인한 폭탄이었습니다. 매도인은 저보다 훨씬 영리하고 노련한 장사꾼이었습니다. 코로나 특수라는 이 비정상적인 파도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들 것이라는 걸 그는 이미 데이터 너머로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파도가 멈추고 거품이 빠지는 순간 그동안 관리비 아끼느라 방치해왔던 낡고 병든 시설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날 것을 그는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캠핑장 수리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지막까지 매출을 최대로 쥐어짜냈지요. 그리고 그 매출 그래프가 가장 화려하게 정점을 찍는 순간 자신이 가진 수익형 부동산의 가치가 가장 비싸게 보일 때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탈출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서운 폭탄을 대신 받아줄 가장 만만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최적의 사냥감이었습니다. 평생 직장만 다니며 남의 장부 한 번 본 적 없는 제가 그 정교한 덫을 무슨 수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니면 이런 알짜 매물 절대 다시 안 나옵니다. 벌써 다른 분들도 연락 많이 와요. 매도인의 그 한마디는 제 조급함에 불을 질렀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무능한 가장으로 자책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장부 뒤에 숨겨진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되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무슨 하자가 있겠어? 내가 괜히 겁먹어서 인생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저는 그 장부를 덮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장부 속의 화려한 숫자들은 사실 저를 파멸로 이끌 달콤한 독약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제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동아줄이라 믿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 위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습니다. 계약합시다. 도장이 찍히는 그 둔탁한 소리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축포 소리라고 착각하며 말이죠. 매도인의 입가에 스친 그 기묘한 미소를 저는 승자의 여유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전 재산 4억 원을 이 숲속에 묻어버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건 캠핑장 열쇠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스위치였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숲의 주인은 바로 접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첫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잔금을 치르고 제 이름이 새겨진 계약서를 품에 안은 공식적인 첫날이었습니다. 매도인은 이제 사장님 세상입니다라며 축하한다는 말을 남기기가 무섭게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차 뒷모습이 먼지를 일으키며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숲에는 기분 나쁠 정도의 무거운 정적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이막은 여기서부터다. 저는 인트로에서 느꼈던 그 서늘하고 눅눅한 예감을 억지로 가슴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애써 밝은 표정으로 손전등 하나를 들고 캠핑장 구석구석을 다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전 매도인과 함께 볼 때는 그저 빈티지한 감성인 줄 알았던 낡은 건물들이 홀로 마주하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님들이 묵을 가장 비싼 글램핑 텐트 안쪽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매도인이 깔아놓은 화려한 카펫과 침구를 걷어내자 그 아래 가려져 있던 바닥은 이미 습기로 인해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풍겨오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는 마치 죽음의 냄새처럼 제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전 주인은 이 썩은 바닥을 가리기 위해 그 위에 겉보기에만 좋은 싸구려 카펫만 더 씌워놓았던 겁니다. 이게 정말 내가 4억을 주고 산 낙원이란 말인가. 제 목소리가 공허한 숲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공용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비릿한 쇳물 냄새와 함께 누런 녹물이 쿨럭거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닥 타일 사이사이는 오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한참을 지켜봐도 온수는커녕 차가운 녹물조차 금방 끊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메인 배관은 이미 수년 전부터 터져 있었고 임시방편으로 고쳐놓은 펌프가 제 수명을 다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전기 배전함은 더 심각했습니다.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뒤엉켜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에게 10,000원짜리 자문이라도 한번 받아보았다면 이것이 투자가 아니라 자살 행위라는 걸 금방 알았을 텐데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캠핑장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릴 줄 알았던 숲에선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와 바람에 부딪히는 썩은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기괴한 소음만 가득했습니다. 입구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그 낡은 의자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 평화롭던 낙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제 30년 세월이 담긴 소중한 퇴직금을 집어삼킨 차가운 늪뿐이었습니다. 매도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도 제대로 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무심한 기계음만 반복되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노후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4억 원을 들여 안락한 휴식처를 산 것이 아니라 누군가 버리고 간 가장 비참한 파멸을 통째로 넘겨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폐허를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고치려면 얼마나 더 많은 돈이 들지, 아니 고친다고 해서 다시 사람들이 찾아올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새벽 안개는 낭만이 아니라 제 인생을 덮쳐버린 무서운 장막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성실함이 담긴 돈이 이 썩은 나무 판자 사이로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와 아이들, 성공해서 호강시켜주겠다던 제 호기로운 약속들이 이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입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숫자로 포장된 이 조용한 숲속이 바로 제가 스스로 판 무덤이었습니다. 숲은 너무나 고요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무너져 내리는 둑처럼 절망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산 것은 캠핑장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30년 세월의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찾아올 첫 예약 손님들, 그들에게 이 폐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저는 단 한마디도 준비하지 못한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맞이한 캠핑장의 첫 아침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비치면 어제 본 그 폐허 같은 모습들이 그저 제 피로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품었지만 날이 밝자마자 제 눈앞에 드러난 건 어젯밤보다 더 흉물스럽게 벗겨진 건물들의 외벽과 썩어가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근에서 가장 크다는 설비 업체를 수소문에 불러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조금만 손보면 영업할 수 있겠죠? 제 간절한 질문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설비 기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캠핑장 입구부터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텐트 바닥의 장판을 발로 툭툭 치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혀를 끌걸 찼습니다. 사장님, 이거 모르고 사셨어요? 이건 바닥만 썩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초공사 자체가 엉망이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세면장 배관은 땅 밑에서 이미 수년 전에 다 터진 것 같고 정화조도 용량 초과라 당장 포크레인 불러서 다 뜯어내야 합니다. 이거 대충 가려놓고 영업하다가 전기 합선이라도 나서 손님 사고 나면 사장님 돈 잃는 걸로 안 끝나요. 인생 진짜 종치는 거예요. 기사가 내민 리모델링 견적서에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무서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제 인생의 전부인 4억 원을 인수비용으로 다 쏟아부었는데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추가로 수억 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저를 믿고 은퇴 파티를 해줬던 가족들의 얼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에겐 대체 뭐라고 말하지? 아이들 결혼 자금까지 다 끌어다 쓴 건데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평생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제 인생에 세상이 이렇게 가혹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캠핑장 입구로 차 한 대가 먼지를 휘날리며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곳의 주인이 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첫 예약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누르고 경련이 일어나는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텐트에 들어간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분노 섞인 고성이 숲을 갈랐습니다. 사장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게 사람이 잘 수 있는 곳이에요? 사진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젊은 부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는지 제 눈앞에 스마트폰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제가 이곳을 사게 만들었던 그 화려하고 평화로운 홍보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역죄인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설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환불. 그 첫 손님에게 제가 해준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비참한 전액 환불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텅 빈 운동장에 서서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쓸쓸한 존재인지 실감했습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최악의 캠핑장, 사기 조심이라는 무서운 제목의 글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분석 없이 뛰어든 대가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제 이름 석자와 성실했던 가장으로서의 자부심까지 한순간에 시궁창에 처박히고 있었지요. 저는 다시 전 주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은 차갑게 꺼져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 4억 원을 손에 쥐고 그는 지금 어디서 비웃고 있을까? 제가 평생을 바친 시간이 그의 술 한 잔, 해외여행 경비로 허망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흙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그저 바람에 흔들리며 바보 같은 저를 비웃는 듯한 소리만 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더욱 지독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폐허를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고칠 돈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었습니다. 포기하자니 인생이 끝날 것 같고 계속하자니 늪속으로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벼랑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가족들에게 다 망했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비겁한 침묵이 제 인생의 두 번째 덫이 될 줄은 그때의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은행 대출 상담 앱을 켰습니다. 제 무덤이 발밑에서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지독하게 속이며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한 발자국 더 깊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워 보였던 저 숲은 이제 저를 집어삼키기 위해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상담 앱의 승인 버튼을 누르던 제 손가락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4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그 폐허를 조금이라도 수습해보겠다고 또다시 억지로 빚을 낸 것이죠. 우리 캠핑장은 손님이 직접 텐트를 가져와서 치는 오토 캠핑과 제가 모든 시설을 갖춰놓고 비싸게 받는 글램핑이 섞여 있는 구조였습니다. 사실 오토 캠핑 사이트는 땅만 잘 다져놓으면 큰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는 바로 그 글램핑 시설들이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몇 배는 비싸기에 제게는 가장 큰 수익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무서운 시한폭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급한 대로 글램핑 텐트 안쪽의 눅눅한 바닥을 새로운 방수 매트로 덮고 텐트 외벽에 낀 시커먼 곰팡이들을 독한 약품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썩어가는 나무 데크 위에는 보기 흉한 구멍들을 가리기 위해 초록색 인조 잔디를 깔았습니다. 이 정도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겠지. 잔디가 깔려 있으니 오히려 더 감성적이라고 좋아할 거야. 그 어리석은 자기 합리화가 결국 제 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현실은 제 상상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사장님, 여기 글램핑 텐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너무 나요. 아이들이 머리 아프다고 울고 난리예요. 비싼 숙박비를 내고 온 글램핑 손님들은 제 예상보다 훨씬 까다롭고 날카로웠습니다. 독한 락스 냄새와 인조 잔디 아래에서 올라오는 지독한 나무 썩는 악취가 뒤섞여 텐트 안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어느 주말엔 상황이 극에 달했습니다. 글램핑 텐트의 낡은 천막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바닥에 깔아둔 매트는 금세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무슨 글램핑이에요? 난민 수용소도 아니고 애들 옷 다 젖었는데 책임질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손님들은 관리동으로 몰려와 고성을 지르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오토 캠핑을 온 손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의 값비싼 텐트를 치려다가
썩은 데크못에 발이 걸리고 나무 판자가 푹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거친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며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이렇게까지 비굴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곳에서 저는 매일 밤 죄인처럼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제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캠핑 커뮤니티와 예약 사이트에는 제 캠핑장에 대한 지독한 혹평들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속지 마세요. 글램핑 텐트 다 썩어 있음. 사기 캠핑장. 별점 한 점도 아깝네요. 사장님 답답함.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사정없이 후벼 팼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남은 생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던 그저 평범하고 성실했던 가장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 속에서 저는 순식간에 남의 귀한 휴가를 망친 비양심적인 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약 사이트에 올라온 별점 테러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둘씩 들려오는 취소 알림 소리는 제 노후가 무너져 내리는 붕괴의 전조 증상처럼 들렸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보며 저는 홀로 매점 앞 낡은 의자에 앉아 차갑게 식은 커피를 들이켰습니다. 내가 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걸까? 추가로 낸 대출금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글램핑 시설을 완전히 뜯어고치기엔 그 돈은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땜질 처방으로는 손님들의 눈높이를 절대 맞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매달 갚아야 할 이자와 전기세, 수도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만큼 매서운 속도로 저를 압박해왔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집에 있는 아내에게 여전히 거짓된 평온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보, 여긴 공기도 맑고 손님들도 꾸준히 오네. 아무 걱정하지 마. 아내와 통화를 끝내고 나면 심장 한가운데가 시커먼 숫덩이가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그거 하나 지켜보겠다고 저는 제 자신을 가장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별점 한 칸에 심장이 뛰고 댓글 한 줄에 제 하루의 기분이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밤마다 걸려오는 불만 섞인 전화 벨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아름다워 보이던 숲은 이제 저를 감시하고 조롱하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텐트 천소리조차 손님들의 비난 섞인 환청으로 들려 저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이었을지 몰라도 제게 이곳은 30년 세월의 공든 탑이 가장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심판대와 같았습니다. 돈도 잃고 자부심도 잃고 이제는 사람을 마주하는 것조차 숨이 막히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성공한 은퇴 사업가가 아니라 매일 밤 환불 요구에 시달리며 어두운 사무실 구석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초라한 패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가장 잔인한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제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 캠핑장을 인수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영원할 것만 같았던 캠핑 열풍의 거품이 거짓말처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굳게 닫혔던 공항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곰팡이 냄새나는 낡은 숲이 아니라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빈자리가 없어서 못 팔 정도라던 예약창은 이제 온종일 들여다보고 있어도 단 한 건의 알림조차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주말 예약 취소할게요. 가족 여행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요. 취소 수수료를 따지는 손님들과 진을 빼는 실랑이를 벌이고 나면 제 앞에는 텅 빈 운동장과 쓸쓸하게 바람에 흔들리는 텐트들만 남겨졌습니다. 매도인이 보여주었던 그 화려했던 매출 장부는
이제 종이 뭉치보다 못한 제 어리석음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손님은 없어도 시간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어김없이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텅 빈 캠핑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쏟아부어야 하는 전기세와 수도세, 그리고 부족한 수리비를 메우려 받아낸 추가 대출 이자는 제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제 소중한 4억 원은 이미 이 썩어가는 땅 속에 파묻혀 버렸는데 이제는 매달 수백만 원씩 생돈을 더 들이부어야 이 지옥 같은 캠핑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그게 제 인생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 고용했던 아르바이트생도 내보내고 저는 홀로 이 넓은 폐허를 지키며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줍다가 손가락이 베어 피가 흘러도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마음의 고통이 조금은 덜할까 싶었지만 밤이 되어 홀로 관리동 의자에 앉으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오는 독촉 문자는 이제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실했던 직장인으로 살 때는 단 한 번도 연체라는 걸 해본 적 없던 제가 이제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초라한 채무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참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캠핑장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니 이걸 다시 팔 수도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 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하기만 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캠핑장 매물 넘쳐나요. 이 시설 상태로는 절대 안 팔립니다. 글램핑 텐트 다 새로 갈고 리모델링 안 하면 반값이라도 던지실 생각 있으세요? 4억 원을 주고 산 제 마지막 꿈이 불과 몇 달 만에 2억 원도 안 되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3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며 반토막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마 집에 있는 아내에게 이 처참한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 오늘도 손님이 꽤 왔어. 공기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저는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밝을수록 제 가슴 속에는 시커먼 구멍이 생겨났고 그 구멍 사이로 시린 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밤이면 텅 빈 숲속에서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허공을 향해 소리 없이 외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평생 성실하게 가족만 보고 산 대가가 고작 이거냐? 숲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저지른 잘못된 확신과 세상 물정 모르던 오만함을 조용히 비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마치 저를 향한 세상의 조소처럼 들렸습니다. 성실함이 때로는 가장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준비 없는 가장의 용기가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를 저는 이 텅 빈 숲에서 매달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지불하며 뼈저리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손님이 올 거라는 희망도, 누군가 이 짐을 대신 짊어질 거라는 기대도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바닥을 드러낸 통장 잔고와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낭떠러지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기분. 그 지독한 고독 속에서 저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아내의 발자국 소리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캠핑장 입구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는 아내의 낡은 승용차를 보는 순간 제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든 유리성이 산산조각 날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아내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가에는 참을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낡은 승용차가 캠핑장 입구의 자갈길을 굴러들어올 때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 고생하는 것 같아서 반찬 좀 해왔지. 차에서 내린 아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양손 가득 무거운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캠핑장의 참혹한 몰골을 마주하는 순간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제가 감추려 애썼던 모든 곳을 천천히 훑고 지나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오토 캠핑 사이트, 곰팡이가 슬어 거뭇거뭇해진 글램핑 텐트, 그리고 운영 중단이라는 팻말이 붙은 채 잠겨있는 공용 세면장까지. 여보, 이게 다 뭐야? 손님들 꽤 온다며. 공기도 좋고 다 잘 되고 있다며. 아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땅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낡은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는 제가 숨겨두었던 은행 독촉장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덜 닫힌 서랍 사이로 삐져나온 빨간색 글씨들이 비수처럼 아내의 눈에 박혔습니다. 대출 연체, 압류 예정? 여보, 이게 정말 사실이야? 우리 퇴직금 4억 원은? 그 돈 다 어떻게 된 거야? 아내의 질문에 저는 제 가슴속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그 짧은 한마디를 내뱉는데 30년 세월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당신만큼은 고생 안 시키겠다고, 은퇴하고 나면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큰 소리 쳤던 제 호기로운 약속들이 이 썩어가는 숲속에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힘조차 없는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적막함이 제게는 어떤 비난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구두굽 갈아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잖아. 우리 애들 나중에 보태주려고. 당신 먹고 싶은 거 하나 안 사 먹고 모은 돈인데. 아내의 나직한 목소리에 제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새벽 공기를 마시며 만원 지하철에 몸을 씻던 날들, 상사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자식들 얼굴 생각하며 마른 침을 삼키던 그 고단했던 세월이 제 잘못된 확신 하나 때문에 단 몇 달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곁으로 다가와 제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오히려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때리고 욕이라도 했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했을 텐데 아내는 그저 제 곁에서 함께 그 텅 빈 폐허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여보, 돈은 다시 벌면 돼. 그런데 당신 얼굴이 이게 뭐야? 당신 다 망가졌잖아. 아내는 제 수척해진 얼굴과 흙먼지 묻은 옷을 보며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 낡은 캠핑장 한가운데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숲속에서 중년 부부의 오열 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제 침묵이 사실은 아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함께 이겨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던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아내가 가져온 반찬통들은 열어보지도 못한 채 식어버렸고 우리는 그날 밤 글램핑 텐트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과 오히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묘한 해방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고 우리의 노후는 이 숲의 안개보다 더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가고 숲의 괴물 같은 정적 속에서 저는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은 내일의 아침을 두려워하며 아내의 손을 꼭 쥔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캠핑장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은 뒤 저는 구청 민원실 앞에 섰습니다. 제 손에 들린 것은
30년 직장 생활의 보상이었던 제 꿈과 자산이 모두 녹아버린 폐업 신고서 한 장이었습니다. 볼펜을 잡은 손이 마치 천근만근의 무게를 매단 듯 바르르 떨려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사원증을 목에 걸던 날보다, 첫 월급을 타서 부모님 내복을 사던 날보다 이 종이 위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이 수천 배는 더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서류 접수 창구의 공무원은 제 속도 모르고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접수하시면 끝납니다. 끝. 그 짧은 단어 하나에 제 4억 원의 퇴직금과 추가로 낸 대출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제 마지막 인생의 자존심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눈이 부시게 푸르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활기로 거리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 시간이 멈춘 채 인생이라는 거대한 경주에서 완전히 낙오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캠핑장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핸들을 잡은 제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사장님이라는 값싼 직함도 사라지고 제게 남은 건 빚더미와 아내에 대한 평생의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해 마지막으로 숲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손님들을 위해 손톱이 깨지도록 박았던 텐트팩들, 새벽마다 녹물을 빼내려 사투를 벌였던 수도꼭지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를 비웃는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텅 빈 운동장 한가운데 낡은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다 놓고 마지막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장작 소리가 마치 제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 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 아내는 제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편하다는 말은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한 제 인생의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제 속은 검게 타버린 숯덩이보다 더 처참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남의 눈치 보며 악착같이 버텨서 겨우 마련한 제 인생의 결실이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단 몇 달 만에 쓰레기 매립지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밤이 깊어지자 숲은 예전보다 더 짙은 어둠을 토해냈습니다. 전기세를 아끼려 가로등을 모두 꺼버린 캠핑장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제 인생의 가장 비싼 수업료 영수증을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돈은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세상을 향한 제 믿음과 제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빚쟁이 소리를 들으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절망적인 질문들이 밤새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텐트 천막 소리가 마치 저를 떠나가는 친구들의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한때는 이곳을 낙원이라 믿고 도장을 찍었던 그날의 제 손목을 부러뜨리고 싶을 만큼 증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제 거친 손등 위에 겹쳐질 때 저는 죽음보다 깊은 침묵 속에서도 미세한 생명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아무런 가구도 남지 않은 관리동 맨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에 핀 곰팡이 자국이 마치 제 인생의 얼룩처럼 보였지만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비로소 제가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이 아직 제 곁에 남아있음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니 보이지 않던 별들이 숲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제 어리석음을 향해 작별을 고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캠핑장 문을 잠그고 산을 내려가면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닐 것입니다. 성공한 은퇴 사업가도 위풍당당한 가장도 아니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실패를 정면으로 마주할 줄 아는 비참하지만
정직한 늙은이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캠핑장의 마지막 불꽃이 하얀 재로 변해갈 무렵 저는 그렇게 제 30년 세월의 마침표를 이 차가운 숲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캠핑장 입구에 커다란 쇠사슬을 채우고 자물쇠를 굳게 잠그던 그날 아침, 숲은 유난히도 고요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 느꼈던 그 서늘한 공기는 이제 제 살결에 닿아 현실이라는 차가운 감각으로 남았습니다. 차 뒷유리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캠핑장의 낡은 간판을 보며 저는 제 인생에 화려했던 30년이 그곳에 영원히 묻혔음을 직감했습니다. 4억 원. 어떤 이에게는 집 한 채 값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평생 꿈꿔온 안락한 노후였을 그 돈. 저는 그 거대한 돈을 잃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대가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시그널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급함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확신이라는 오만이 어떻게 소중한 것들을 파멸로 이끄는가에 대한 처절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다시 마주한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은 여전히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지난 몇 달간의 지옥 같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맑고 투명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제 곁에 남은 진짜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런 비난 없이 제 거친 손을 잡아준 아내. 아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라며 철없던 투정을 멈추고 어른이 되어준 아이들. 30년간 돈을 벌어다주는 기계로 살 때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그 소중한 온기들이 제가 무너지고 나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은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숨어 공짜 점심을 기대했던 제 오만함을 버리고 새벽 인력 시장의 찬 바람을 맞거나 아파트 경비실의 좁은 창문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4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배운 교훈은 인생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를 어떻게 견뎌내는가에 의해 그 깊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성실함이 배신당했다고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 성실함이 어리석은 욕심과 손을 잡았을 때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그 숲의 안개가 생각날 겁니다. 제가 스스로 판 무덤 속에서 오열하던 그 지독했던 밤들도 잊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은 이제 흉터가 되어 제가 다시는 잘못된 길로 들지 않도록 가장 정직한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은 화려한 한 방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걷는 그 뒷모습에 있다고 믿습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바닥을 쳤다는 것은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며 모든 것이 사라진 그 텅 빈 자리에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낡은 구두를 다시 고쳐 신고 오늘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일터로 향합니다. 비록 통장은 가벼워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삶에 대한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지혜로 나아가기 위한 쉼표일 뿐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빛을 마주하는 이 아침,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은퇴를 하고 진정한 삶을 시작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는 저와 같은 아픈 영수증 대신 지혜로운 선택과 평온한 안식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 비참했던 기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살아보겠습니다.